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억 원씩 배상하라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 8개월 만이며 피해자 4명 가운데 생존자는 1명뿐입니다.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받은 슬픔을 누구니 말라고 멍때리고 울고 싶어요. 일본 정부는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앞으로 배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따져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태양광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1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우려가 수출 제조업들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회원 수천 명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정부 대책에 성토했습니다. 정부는 사립 유치원 단체 행동에는 세무조사 등 모든 수단으로 제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크게 떨어지면서 서울에서는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강원 지역 스키장은 인공눈을 뿌리며 개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억울하게 일본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린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05년부터 13년간에 걸친 법정 투쟁 끝에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피해자 1명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첫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은 이미 숨졌고 이 문제는 다시 한일 역사 문제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먼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철강기업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제3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05년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입니다. 핵심 쟁점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이었습니다. 일본 기업 측이 당시 협상으로 모든 피해 보상이 완료됐다고 맞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은 청구권 협정에도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에 대한 개인적 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강제징용 당시 기업과 현재 기업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률로 판단하면 해당 기업은 강제징용을 했던 기업과 동일하다는 2012년 대법원 판단을 유지하면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던 강제징용 소송은 13년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끝이 났지만 지연된 정의로 우리 사법사의 또 하나의 오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오늘 판결이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만 명에 달하는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배상을 요구하며 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직접적인 배상을 거부할 경우에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해서 집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수영 기자입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일본 전범기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15건. 2012년 10월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지난달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는데 쟁점이 비슷해 승소 전망이 밝아진 셈입니다. 또 이번 확정 판결로 강제징용 피해자 23만여 명이 잇따라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기업의 법적 책임을 확인했다라는 면에서 저는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배상 판결에 따라 대상 기업인 신일철주금이
국내 포스코 제철소에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가량의 지분을 상대로 압류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 피해자분들이 사법적인 절차에 하겠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 다른 절차를 기다려보시겠다 하시면 기다려보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사망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가족도 피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와 소송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여 대규모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13년 전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피해자는 4명이었지만 오늘 승소 소식을 접하는 건 94세 이춘식 할아버지 단 한 분이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승소의 기쁨 대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의 기쁨도 잠시, 승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고 멍청이고 울고 싶어서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영문도 모른 채 일제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린 한많은 세월. 그 아픔을 나누던 4명의 벗이 13년 전 함께 소송에 나섰지만 승소 현장을 지켜본 94 할아버지 곁엔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힘냐 아주 깨끗이 청산하고 있게 우리 일반한테다가 재판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아깝구나 이제 끝나버렸다. 가족들은 확정 판결을 앞둔 할아버지가 건강을 해칠까. 먼저 세상을 떠난 여운택, 신천순 씨에 이어 오랜벗 김규수 씨가 지난 6월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 오늘에서야 알렸습니다. 가시기 전에 이런 기쁜 소식을 듣고 갔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 꽃다운 10대 소년 시절을 일제에 빼앗긴 할아버지들은 휠체어에서 또 영정사진 속 고인이 돼서야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수훈 주일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판결로 한일 관계가 급냉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유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불편한 심기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판결이 난 직후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65年の国交正常化以来築いてきた日韓友好協力関係の法的基盤を根本から覆すものであり 고노다로 외무상도 담화를 통해 매우 유감이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관련 문제 대책실을 설치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고노 외무상은 판결 직후 이수훈 주일 대사를 불러 악수도 청하지 않은 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판결이 전후 한일 협력을 뒤흔들 것이라며 한일 관계가 냉각될 것으로 전망했고, 지지통신도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배상 청구 줄소송이 우려된다며 한일 경제관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며 여러 입장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중요한 문제가 남습니다. 일본 기업에게서 실제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지금부터 강동원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오늘 판결을 보고 일본 기업이 알아서 배상금을 내놓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강제 압류하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이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우리나라 안에 있는 재산만 가능합니다. 이번 강제징용의 가해자는 신일본 제철인데 이 신일본 제철은 포스코 주식 지분을 3.32% 갖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시가로는 7,500억 원쯤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건 우리 국내에 있는 재산이니까 실제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게 일단 법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먼저 신일본 제철이 또 포스코 지분을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예탁 증권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압류하려면 미국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거죠. 미국 법원이 배상하라 이렇게 한 우리 판결과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한 일본의 판결 중에
어느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른 문제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배상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을 텐데 정치적 문제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법적인 문제보다 더 크게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법적으로는 신일 일본 제철의 포스코 지분을 압류할 수는 있지만 일본 기업을 일본의 동의 없이 한국 정부가 압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쟁 상태가 아니라면 실행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압류를 강행한다면 정치적으로는 일본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판결의 의미가 대단히 크긴 합니다만 실제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치로 풀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겠네요. 예, 맞습니다. 전범 국가가 또 일본 말고 하나 더 있죠. 이 바로 독일입니다. 이 독일 정부는 이 폴란드와 체코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려고 이 벤츠와 지멘스 같은 자국 기업들과 함께 우리 돈 약 8조 원을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정치로 푼 경우인데 현재 일본 정부가 이럴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게 역시 한계입니다. 예, 상황이 법적 문제 그리고 정치적 문제까지 매우 복잡하게 꼬여 있군요. 예, 맞습니다. 우리 정부도 굉장히 난처한 것이요. 정부가 이 상황을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부터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도 함께 해결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노무현 정부가 한일 협정 외교 문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처분했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 산하위원회까지 설치했는데 같은 해 나온 결론은 강제징용 배상은 해결이 끝난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가 처분했으니까 이 국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보상을 해줬었죠. 예, 오늘 판결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정의의 문제입니다만 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역시 쉽지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가로막혀 있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전북 새만금을 찾아서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풍력 발전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투자 10조 원을 투자해서 원자력 발전소 4개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지역 정치인을 중심으로 반대 성명이 나오는 등 지역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양광 패널을 배경으로 선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의 새 중심지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영광 원전 4기에 해당하는 발전 용량에 민간 투자 10조 원 유치가 목표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북 민심을 감안한 듯 재생에너지는 신성장 산업이라면서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태양광 패널의 환경 오염 우려를 불식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거를 한번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납이 들어가지 않은 요소를 쓰고 있거든요. 민주평화당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북 도민에게 남는 게 없는 장치 산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30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 하는 것이 전북 도민들 다수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김관영, 정운천 의원 등도 전북 지역 의원 자격으로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함께 새만금 태양광 단지 조성 반대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성명을 내고 새만금 개발계획 변경에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냐고 되물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예, 물론 이 경우는 육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만 지금 이미 설치된 수상 태양광 설비를 둘러싸고는 안전과 환경 훼손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전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수상 태양광 설비에서 고장이 속출해서 주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지어진 수상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일부 패널이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듯 유독 색이 튑니다. 지어진 지 채 1년도 안 됐지만 이곳 태양광 설비에서는 벌써 3번째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흐르는 물에 패널을 고정하는 선이 뚝 끊어지고 날아든 이물질에 패널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한전자회사 4곳이 운영하는 수상태양광 5곳에서 일어난 고장은 최근 2년간 21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16건이 1, 2년밖에 안 된 곳에서 났습니다. 패널을 받치는 부유체가 햇빛에 변형되거나 떨어져 나가기도 했고 모듈이 파손되거나 전선이 끊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주민들은 파손된 모듈에서 납 같은 중금속이 지하수로 흘러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당연히 걱정되죠. 거기서 나오는 중금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수상태양광 발전소 가운데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은 곳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환경 오염이나 감전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엄격한 안전과 환경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해당 발전사들은 고장이 발견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우리 경제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단 기간 5천억 달러 돌파라고는 합니다만 문제는 반도체를 빼고 나면 수출 실적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나았다는 수출 역시 반도체 착시 때문이라는 거죠.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갈수록 나빠져서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분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역대 최단 기간 5천억 달러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가량 감소세였습니다.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이미 한겨울입니다. 기업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이번 달 73으로 하락하며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BSI가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제조업, 비제조업, 수출, 내수 가리지 않고 모두 체감 경기가 떨어졌는데 특히 수출 기업 체감 경기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달 기업들이 전망한 수치보다도 이달 체감 경기가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체감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는 겁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탓으로 풀이됩니다. 수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죽고 있고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민간 소비도 지금 같이 죽고 있다. 내년도쯤 되면 정말 성장률이 제조업 쪽에서는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기업과 소비자 체감 경기를 합친 경제 심리 지수도 지난달보다 4.4포인트 하락한 92.6을 기록하며 우리 경제 앞날에 걱정을 더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정규직은 거의 늘지 않은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규직화가 꾸준히 진행되기는 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생기지 않았다는 뜻일 겁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포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8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니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사이 오히려 3만 6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6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는 불과 3천 명 느는 데 그쳤습니다. 증가폭이 지난해의 5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카드 대란과 IT 버블 붕괴가 있었던 2004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다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런 분들이 현재 크게 감소하면서 현재 정규직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나 단기 알바 채용 같은 정부의 노력만으론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의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형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지난해보다 8만 3천 원 늘었습니다. 고용의 질은 좋아졌다는 정부의 설명이 어떤 통계에 근거한 건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제 투톱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경질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제팀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도 전과는 다소 달라졌다는 게 청와대를 취재하는 최지원 기자의 얘기입니다. 한 언론이 청와대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연말에 동시 교체하기로 하고 후임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가 교체 여부를 논할 시기는 이미 지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정부 초반 장 실장과 알력 다툼설이 나돌았던 변양균 전 정책실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오보라며 교체설을 강하게 부인했던 이전보다는 수위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내가 아는 한 현재까지 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교체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지금 아마 국감 또 예산 이런 것이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인사를 하더라도 이런 일들을 좀 끝내놓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산 정국이 끝나는 12월 말 또는 내년 초 교체 가능성이 엿보이는 언급입니다. 당초 내년 봄쯤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최근 주가 폭락 등 경제 악화 신호가 나타나면서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네, 사립 유치원들이 집단 휴원과 같은 단체 행동에 나서면 세무조사까지 하겠다고 정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유치원 원장 등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회원 수천 명도 어제 예고한 대로 검은 옷을 맞춰 입고 모였습니다. 정부 대책에 성토를 쏟아냈지만 단체 행동 결의는 없었습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상복 같은 검은 옷을 맞춰 입고 구름대처럼 모인 전국의 사립 유치원장과 이사장. 5천 명 가까이 모여 결속력을 과시했습니다. 한유총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무대에서는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성경에 나오는 모세에 비유하며 정부 정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습니다. 돈을 바꾸세요. 바꾸시세요. 그게 정책이야.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얘기야? 토론회는 4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집단 휴폐업 등 단체 행동과 관련한 합의나 지침은 없었습니다. 발언이 노출될 수 있다며 불만 표시를 자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게 뭐 토론인데 뭐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 한유총은 대신 당국자와 사립유치원, 전문가 등이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하자며 정부의 정책 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까지 조사에 나서겠다며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교육청 감사와 비리신고 조사 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 시민단체도 정부 토론회를 방해한 혐의로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현직 고위 법관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위법하게 이메일을 압수해갔다고 반발한 건데 검찰도 적법한 절차였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차관급인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건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어제 자신의 이메일을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11일 검찰이 자신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이후 효력이 끝난 같은 영장으로 어제 한 차례 더 압수수색해 위법하게 수사했다고 질타한 겁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김 부장판사가 맡았던 원세훈 국정원장 댓글 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에 당시 법원행정처 문건 6건이 연관돼 있다며 수사 중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가족 전체의 이메일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수색을 했다며 검찰 수사의 적정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최인석 울산지법원장도 어제 검찰 압수수색이 홍수처럼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과도 협의해 적법한 절차를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법관 상대로 영장을 집행하는데 절차를 안 지키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정점으로 향하는 검찰의 사법부 수사와 맞물리면서 검찰과 법원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 첫 공판은 자정 무렵까지 진행될 정도로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드루킹 일당의 활동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김 지사 측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공범이자 증인으로 소환된 솔보나르타 양모 씨는 어젯밤 법정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드루킹 김 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제적 공진화 모임을 방어해 줄 것이며 문재인 당시 대표에게 경공모를 보고했다는 내용을 공유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양 씨는 김 지사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라며 당시 경공모 회원들이 그 말에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 측은 반대 신문을 통해 드루킹 측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반박했습니다. 특검에 압수된 드루킹 일당의 구치소 노트에 킹크랩 시연회 이후 김 지사가 100만 원을 줬고 그 돈으로 피자를 먹었다는 내용 등이 동일하게 적힌 것을 근거로 검찰과 특검 진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이 입맞추기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14시간 마라톤 공방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김 지사는 일단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라며 오전 출석 당시보다는 누그러진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은 저는 지켜보신 분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드루킹 측 증언과 반대 신문으로 일전을 치른 특검과 김 지사는 2차 공판인 다음 달 16일 다시 법정 공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리성건 북한 조평통위원장의 막말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통일부 차관이 회의를 하러 개성에 갔다가 헛걸음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저자세가 도를 넘어섰다며 자유한국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정수양 기자입니다. 남북은 지난달 공동연락사무소를 열며 매주 1회 소장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소장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측 연락사무소장인 천혜성 통일부 차관은 공동연락사무소에 가서야 북측 소장이 못 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소장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북측과 논의는 되었지만 실제 개최 여부는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소장회의에 앞서 참석자를 물으면 북측이 답변을 주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답변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혜성 차관은 북측의 답변도 받지 못한 채 공동연락사무소에 가서 기다린 셈입니다. 유감 표명 의사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통일부는 남북이 합의 이행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천혜성 차관은 오는 금요일에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로 갈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 결의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리선건 북한 조평통위원장이 우리 기업인들에게 막말에 가까운 면박을 줬다는 사실을 두고 오늘 하루 종일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스워졌다. 정부는 왜 항의 한마디 못하는가? 그런데 리 위원장의 무례한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포커스에서 그 장면들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리성건 조국 평화통일위원장의 도발적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쪽 기자들 질문에 호통을 치기도 하고 JTBC 서적희 선생이랑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질문하고 앞으로 이런 질문은 무례한 질문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담을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좀 말씀 좀 또 아주 잘 될 거에 분명하지. 네. 기자 선생님들은 잘 안 되길 바라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보고는 인사말도 없이 한 소리를 합니다. 기자 선생님들 질문이 얼마나 팔뚝을 내밀어 남북 관계에 장애물이 있음을 거친 몸짓으로 표현하고 우리나라 옛날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팔뚝만한 자그마한 나무 둥걸이 큰 수레를 뒤집어 엎는다. 조 장관과 회담에서는 노골적으로 비꼬기도 했습니다. 내가 시계를 당장 가서 좋은 거 좀 사야겠어.
장염이 없으면 시기가 추운 날마다 저렇게 또 이긴단 말이에요. 역지사지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다음부터는 역지사지라는 네 글자를 대수로 피합시다. 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 여당은 북측을 거드는 모양새입니다.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 뭐 굴욕적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 당국자도 해당 발언을 리성권의 독특한 화법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도대체 리성권은 왜 이럴까? 리성권이가 그렇게 강하게 나와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대로 당신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기보다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란 겁니다. 하지만 핵을 믿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면 진짜 큰일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을 향해 지금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느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 무거워? 식으면 지름 쪄서 못 먹어 너 뭐. 근다고 그것이 목궁으로 넘어가냐? 에?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웹하드 1위 업체 실소유주인 양진호 회장이 전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다 있는 사무실에서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 폭행 장면을 직원들에게 촬영하게 하고 기념품으로 소장했다는 조금은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무릎 꿇은 남성을 일으켜 세우더니 있는 힘껏 뺨을 때립니다. 폭행은 계속됩니다. 사과 요구에 뺨을 맞은 남성이 다시 무릎을 꿇는데 또다시 뒤통수를 때립니다. 똑바로 해.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자기 할 일만 할 뿐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폭행을 가한 남성은 로봇 제조업체 한국미래기술의 양진호 회장, 웹하드 1위 업체 위디스크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벌어진 무차별 폭행은 해당 직원이 퇴사한 뒤 인터넷 게시판에 단 댓글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양 회장은 이 폭행 영상을 직원에게 촬영하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왜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양진호 씨? 위디스크와 한국미래기술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통 방치 혐의로 위디스크를 수사해오던 경기남부경찰청은 양 회장을 입건해 폭행 혐의로 함께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엄마를 살해한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글을 올린 주차장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했습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국가가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은 신변 보호를 위해 가림막 뒤로 앉았습니다. 음성도 변조했습니다.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글을 올린 건 보복이 두려워서라고 했습니다. 청원글을 올리시게 된 이유는 어떤 거죠? 우울증 그리고 또는 심신마약 등으로 감염이 되어 출소 후에 가족들에게 보복을 할까 봐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이 미미해 폭력이 반복됐다며 피해자를 확실하게 보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정부와 이 경찰 그리고 국민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유가족을 국가가 돌봐주는 실질적인 법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의 의사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의무체포제와 데이트 상대의 폭력 전과 확인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당국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자동차세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버티는 얌체 체납 차량들에 대해 오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체납 차량들이 2, 3분의 1대꼴로 쉴 새 없이 적발됐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단속 차량 앞에서 다급하게 실시간으로 무전을 칩니다. 1차로 9.18루 300m 전방에서 단속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과태료 49건에 자동차세 4건을 합쳐 363만 원을 체납한 차량이 적발된 겁니다. 오늘 현장 납부하실 계획이세요? 서울 가야죠.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안 내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밀리면 이렇게 번호판을 떼어내 영치하게 됩니다. 270만 원 체납차. 사정을 해보지만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올림픽도로 한가운데서 지금 사람 붙잡고 200 얼마를 못 내면은 저걸 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단속반에게 항의하는 경우가 다반사. 선생님이 지금 이런 거 잘한다고 잘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며 삿대질을 하기도 합니다. 왜 내냐고 아저씨 지금 돈 내잖아. 오늘 합동 단속 나온 거거든요. 아이고 지금 돈 내자. 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멱살을 잡을 때도 이럴 때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기실 때가 있죠. 오늘 하루 서울 전역에서 500여 대가 적발됐지만 자동차세를 2번 이상 미납한 서울시 등록 차량은 10만 대가 넘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20대들이 고급 외제차로 도심에서 불법 경주를 벌이다가 사람까지 다치게 하고 도망쳤습니다. 또 이들은 고의 사고로 숨기고 보험금까지 받으려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나란히 선 2대의 외제차. 운전자들끼리 서로 손짓을 하더니 쏜살같이 달려나갑니다.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25일 아침 서울 강북의 한 도로에서 24살 장모 씨와 김모 씨가 자동차 경주를 벌였습니다. 난 신호 절대 안 지킬 거야. 난 사고 내고 당 갈 거야. 이들은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177km까지 속도를 내고 중앙선을 침범하며 난폭하게 달렸습니다. 두 차량이 서로 부딪힌 건 출발 50초 만이었습니다. 튕겨나간 김 씨의 차량은 앞서가던 화물차와 부딪혔고 장 씨의 차량은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진짜로. 서로 안 걸려. 허리지?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가로수와 가로등이 부서졌지만 이들은 차를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주 중 벌어진 사고라는 걸 숨긴 채 보험사에 수리비도 청구했습니다. 고의 사고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험 접수를 하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그 피해 보상을 해야 됩니다. 경찰은 장 씨와 김 씨를 난폭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오늘 서울의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이 때이른 추위에 강원도 스키장에서는 벌써 인공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 이번 주 내내 춥다고 하니까 외투 잘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두꺼운 겨울 외투를 거치고 목도리와 장갑으로 추위를 막아봅니다. 오늘 처음으로 추워서 패딩하고 장갑도 끼고 나왔어요. 서울은 오늘 아침 기온이 0.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 첫 얼음도 얼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몸을 움츠린 채 걸음을 재촉합니다. 속에 내복에다가 이 두꺼운 외투까지 다 껴입고 나왔거든요. 설악산은 영하 8도, 대관령은 영하 4.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스키장들은 인공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11일쯤 스키장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한동안 영하가 계속 지속되니까 저희는 이제 꾸준히 해서 이제 스키장 오픈 준비에 이제 박차를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과메기 덕장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립니다. 덕장에는 꽁치가 줄줄이 매달렸습니다. 이곳 포항 구룡포에서는 평년보다 일주일 빨리 과메기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겨울보다 좀 많이 추워진다 그러고 또 날씨가 또 생각보다 많이 또 갑자기 한 일주일 정도 또 많이 더 추워졌기 때문에 이번 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서서히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탈리아가 지난 주말부터 강풍을 동반한 폭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베네치아는 이 도시 4분의 3이 물에 잠겨버렸고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 관광객들로 붐볐던 광장 곳곳에 물이 들어찼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물살을 가르며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안전 우려로 수상버스 운행이 중단됐고 산마르코 광장 등 유명 관광지도 전격 폐쇄됐습니다. 베네치아는 매년 늦가을과 초겨울에 해수면이 상승하는 조수 현상으로 침수를 겪지만 이번엔 수위가 2008년 이후 최고치인 156cm까지 급상승해 피해가 커졌다고 이탈리아 안사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시 전체의 75%가 물에 잠겨 수중도시가 된 겁니다. 시속 100km에 달하는 바람과 폭우가 이탈리아 곳곳을 강타하면서 6개 주에 최상급 경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도로와 차량을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Grossi problemi per i versanti. In questo caso questo versante è stato inibito d'acqua e con l'aumento di peso ha creato questa colata di versante che ha invaso la strada statale del Brennero.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를 잇는 브레너 고개가 폐쇄돼 열차와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고 이탈리아 북부 볼로냐와 밀라노를 잇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침수됐습니다. 콜로세움을 비롯해 로마의 주요 관광 명소도 폭우 때문에 폐쇄됐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올가을 걸출한 무용수를 앞세운 국내 양대 발레단이 한판 대결을 벌입니다.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셜 발레단이 각각 어떤 작품을 선보이는지 박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꿈꾸는 듯한 손짓. 섬세하면서도 힘있는 동작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국립발레단의 신작 마타하리입니다. 마타하리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프랑스를 오가며 활동한 이중간첩. 하지만 국립발레단은 스파이가 아닌 무용수를 꿈꿨던 여성으로서의 마타하리를 조명합니다. 1 year ago, 2017 was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death of Mata Hari. I was very excited because so many new information, material and documents were made public. 순백의 튀튀를 입은 무용수들의 군무가 탄성을 자아냅니다. 유니버셜 발레단은 대표 레파토리 라바야데르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인도 황금 제국을 배경으로 한 무희와 전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 무용계 아카데미상인 부누아드라 당스를 2번이나 거머쥔 세계적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도 내한했습니다. Балет, он везде одинаковый, и одни и те же движения, одни и те же спектакли, те же названия. Поэтому все делаем одно дело, немножко отличаются, возможно. 국내 양대 발레단의 한판 대결에 발레 팬들의 행복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한국 시리즈 진출까지 1승만 남긴 SK와 탈락 위기에 몰린 넥센의 플레이오프 3차전이 방금 전에 막 끝났습니다. 스포츠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상준 기자, 경기 결과 전해주시죠. 네, 방금 경기가 끝났습니다. 넥센이 SK를 3대2로 꺾고 2패 뒤 첫 승을 거뒀습니다. 선취점은 SK가 뽑았습니다. SK 4번 타자 루맥이 2회 초 넥센 선발 한현희를 상대로 선제 1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넥센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볼넷과 안타로 만든 2회 말 2사 2-3루에서 주유상의 2타점 적시타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양 팀의 경기는 팽팽한 투수전으로 전개됐습니다. 넥센 선발 한현희가 4회 SK 중심 타선을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자 SK 선발 박종훈도 서건창과 박병우를 삼진으로 처리했습니다. SK가 5회 초 강승호의 4월 솔로포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지만 후속 타자 박승욱이 2루타를 치고 무리하게 3루로 뛰다가 아웃당해 상승세를 잇지 못했습니다. 넥센은 5회 말 선두 타자 김혜성의 우중간 3루타와 승성문의 중견수 희생 플라이로 다시 3대2 앞서 나갔습니다. 넥센은 6회 1사 만루 위기를 맞았지만 바뀐 투수 오주원이 대타 정희윤을 병살타로 처리하면서 한 점차 리드를 지켰습니다. SK는 8회
선두타자 김강민의 안타와 도루로 무사 2루 기회를 잡았지만 후속 타선 불발로 또다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넥센이 3대2로 이겼습니다. 넥센이 승리하면서 내일 고척돔에서 플레이오프 4차전이 펼쳐집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형사 송강호가 살인 용의자 박해일에게 툭 던진 명대사입니다. 듣기에 따라서 여러 의미로 해석됐는데 송강호가 궁리해낸 즉흥 대사였다고 합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느냐는 말은 양심이 있다면 밥 생각이 나겠느냐는 모욕적인 꾸짖음입니다. 둘러앉은 밥상머리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보다 참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평양 정상회담 때 함께 방북했던 우리 기업인들이 옥류관 냉면을 먹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면서 남북 간에 속도를 냈으면 하는 측면에서 한 말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속도란 경제 협력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하지만 100번을 양보한다고 해도 우리 기업인들이 이런 모욕적인 말까지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대북 제재에 몰려 남북 경협이 아쉬운 쪽은 북한입니다. 우리 기업인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빚독촉하는 빚쟁이처럼 위세를 부린 겁니다. 염치를 잃은 북한의 막말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통일부 장관 상대역인 리선권의 최근 언행들은 남북관계가 어떻게 기울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냉면 먹다가 봉변당한 기업인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총수익에 앞서 북한이 손님으로 모신 우리 대통령의 수행원이기도 합니다. 평양 정상회담이 끝난 지 40일이 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 일을 어떻게 짚고 넘어갔는지 반드시 국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핵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한 북한보다 북한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 정부의 자세가 국민의 눈에는 더 참담하게 느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0월 30일 앵커의 시선은 옥류관의 추억이었습니다. 네, 아직 날짜로는 가을인데 며칠 사이 온 세상이 겨울로 바뀐 것 같습니다. 중부는 물론 남부의 덕유산도 이렇게 하얀 풍경으로 변했는데요. 오늘 서울은 0.7도까지 내려갔고요. 기상 관측소에는 첫 얼음이 얼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3도에서 7도나 낮은 날씨 이어지는데요. 주 후반에야 기온이 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아침까지도 서울은 3, 4도 선에 머물겠고요. 다음 주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겨울옷을 꺼내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날짜도 날씨도 겨울이 되어갑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 오늘보단 덜 춥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 4도, 춘천 0도, 여수 부산 8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전주 14도, 울산 대구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맑겠는데요. 서쪽 지역은 아침 한때 빗방울이나 눈발이 날릴 수 있습니다. 또 모레까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